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국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자, 요즘 날씨가 여름 좀 더운 날도 있고 반대로 겨울처럼 추운 날도 있고 참 변덕스러워요. 맞아요. 네. 자, 이런 날씨일수록 우리 쓸공님들 더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 가을 날씨가 정말 저도 오락가락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분야가 또 하나 있어요. 뭐죠? 바로 현재 우리 경제 상황입니다. 맞아. 완전 롤러코스터야. 맞아요. 이 가을 날씨 마냥 오락가락하는 이 경제 상황을 전망하고 또 대비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를 저는 최근에 매일 순간 느끼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치만 쓸공 언니가 이제 연말을 맞이했고 또 열심히 내년을 준비해야 하니까 네. 이 시기에 안 읽고 넘어가면 섭섭한 그런 책이 있잖아요. 맞아. 우리 열정 씨 전문이죠. 네. 연말이 되면 꼭 읽고 넘어가야 하는 책. 네, 예, 오늘 열정 씨가 트렌드 책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돈의 비밀을 파헤쳐보는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1탄이 바로 돈의 속성이었다면 2탄으로 준비한 것이 바로 돈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쓸공님들과 같이 읽을 책은 작년에 이어 머니 트렌드 2024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준비해왔어요. 네. 참 기대되는데요. 네. 자, 2024년도 전망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네. 먼저 올 초에 우리가 공부한 2023년 머니 트렌드 내용 가볍게 한번 되짚어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럼 가볍게 복기를 좀 해볼게요. 네. 1년이 다 되어가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2023년 머니 트렌드에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의 메인 키워드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가물가물하긴 한데 근데 이제 매크로 하면은 이자율 아닙니까? 아,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긴축 경제? 맞아요. 맞았군요. 긴축의 시대였어요. 네. 23년은 22년에 시작된 긴축 정책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주를 이루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23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철부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철부지 기억난다. 철부지. 야, 이거 얘기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년이 지났어요. 벌써 1년이나. 진짜. 세월이 너무 야속해. 그러게. 여기서 이제 잠시 기억이 안 나실 우리 쓸공님들을 위해서 철부지란 지금이 긴축의 계절인지 완화의 계절인지 그러니까 계절을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였죠. 2023년 말에 와서 이 긴축의 시대에 대한 예측을 뒤돌아보면 예측이 꽤 잘 맞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3년 내내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님께서 인상을 팍 쓰고 나오셔가지고 금리를 인상한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아, 우리 파월 아저씨 얘기 많이 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 기나긴 긴축을 통해서 이제 물가도 그나마 정점을 찍고 지금 한 3%대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매크로 시장에 대한 예측은 아주 훌륭했네요. 네. 자, 그러면 자산 시장에 관한 예측은 어땠죠? 2023년 머니 트렌드에서 긴축의 시대에서 자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예측은 조금 빗나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렇지 뭐. 이 저자가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도 틀려. 맞아요. 먼저 이제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2023년을 하락기로 전망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장세에서 급격하게 오른 가격의 상승분은 거품이다. 그러니 이제 긴축의 시대가 지속돼 2023년 내내 부동산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 서울 네. 아파트 매매가는 사실 네. 저점을 찍고 상승을 네. 했었죠. 네, 맞아요. 지금은 약간 또 주춤하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다가 네. 또 50% 정도는 회복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또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김포 서울 편입 난리가 그죠? 또 이슈가 났죠. 되고 있고 편입되면 이제 또 집값 올라간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는 게 맞지 않나요? 네, 그런데 왜 이런 상승을 한 걸까요? 그쵸.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머니트렌드 2024년 책에서는 23년도의 상승은 정부 정책에 의한 비정상적인 상승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정부에서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과 네. 같은 이제 부양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네. 구매를 부추겼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추김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했고 그러면서 가격까지 상승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비정상적인 상승이다라는 표현도 네. 좀 의구심이 드는 게 부동산에서 정책을 빼고 논할 수가 없어요. 맞아. 우리나라 부동산은 특히나. 그죠. 그 부동산이 그래서 어려운 게 예측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맞아요. 근데 이제 비정상적이라고 표현하신 거는 이제 본인의 예측이 틀렸으니까. 그런가? 사실 맞아요. 비정상적이라는 말이 뭐 정상적인 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관점의 차이다. 관점의 차이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 시장 중에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했었던 시장인 주식 시장에 대한 2023년도 전망은 네. 혹시 책에서 이제 주식 시장을 전망했던 챕터의 제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롤러코스터 주식 시장에서 기회를 엿보다였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23년 주식 시장 너무 예측하기 힘들다.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게 메인 포인트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이때 그 저자분은 22년 말까지의 하락장을 버텨온 사람이라면 네. 23년에 주식시장을 포기하지 말고 기회를 좀 엿봐라 라는 조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제 23년 주식시장을 되짚어보면 22년 말 저점을 찍고 꽤 많이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맞아요. 주식시장을 떠나지 말라는 말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라면 괜찮은 성과를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귀담아 드는 것까지는 아닌데 귀찮아서 그냥 놔뒀었는데. 그치? 이렇게 떨어졌는데 팔고 사고 하는 것도 귀찮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냥 장투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맞아. 저도 뭐 마찬가지죠 뭐.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머니트렌드 2023을 읽고 나서 긴축의 시대니까 경기도 좀 나빠지고 자산 시장도 크게 좋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제가 실전에 뛰어들기보다는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올해 자산 시장이 너무 좋아서 좀 놀랬었거든요. 놀란 거 플러스 배신감. 그러면서 이제 매크로 환경과 자산 시장이 이렇게 따로 노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스럽기도 했었어요. 열정 씨가 23년에 그 중간중간 좀 고민하는 모습을 좀 안타깝게 지켜봤었죠. 맞죠. 언니가 이제 매번 나의 상담을 해줬어. 기다려라. 그러니까. 누가 누굴 상담해준 건지 참. 근데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실 매크로하고 맞아 떨어진 거죠. 국지적으로는 잠시 올랐지만, 그렇죠. 이게 뭐 이런 우리 그 전에 저금리 시대 같은 메가 트렌드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연준에서 이 의지를 가지고 긴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산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뭘까요?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의 기대 때문이라는 설명이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경제는 심리잖아요, 심리. 맞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기대라는 걸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지금 주식 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은 네. 몇 년에 걸친 이제 양적 완화의 시장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긴축을 세게 해서 자산 네. 시장이 안 좋아지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야 라고 기대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금리를 올릴 때마다 다음에는 내릴 수도 있겠군 이러면서 자산 시장이 안 흔들렸다는 거죠. 연준과 투자자의 기싸움이야. 주식 맞아요. 그죠? 누가 더 이제 그 뚝심 있게 버티냐. 근데 연준도 나름 뚝심 있게 버텼는데 자산 시장이 더 잘 버틴 거지. 그러네. 네. 그리고 또 이 기대 이외에도 실제로 이제 미국 시장이 연준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에서는 돈을 많이 푸는 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은 유동성이 줄었다는 걸 실감을 잘 못했고 네. 그래서 불경기가 오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연준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정확하게 행정부는 아니지만 맞아요. 어떻게 국가 기관 같은 거잖아요. 그거 하고 근데 돈을 이제 푸는 거는 정치권에서 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 표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긴축 경제에서 돈을 푸는 이 정책들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죠. 그 뭐 이거 당연히 이제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인데 뭐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이쪽 왼팔 흔들고 정치권에서 오른팔 흔들고 막 이러는 그쵸. 거지. 뭐 연준이야 표심이 상관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연준도 대통령의 압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다고 해요. 맞아요. 예, 조금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어쨌든 우리가 2023년에 예측서를 읽었는데 뭔가 애매하게 전망이 빗나간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또다시 우리가 경기 전망을 공부하는 게 맞나? 라는 회의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서로 그냥 서로 뭐랄까 약간 오늘의 운세라고 할까? 안 맞을 거 알면서 보는 거야. 맞아. 그런 부분인데 보면은 맞는 부분도 있다? 맞아요. 그럼 그래 이건 맞췄네. 그럼 또 틀렸어. 그럼 뭐 틀릴 수도 있지. 맞아. 이 정도로 생각해야지 막 2023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런 돼요. 책을 대할 때. 맞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반 정도는 맞는다. 예,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면서 읽으셔야죠. 맞아요. 네. 제가 2024년 전망을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전문 그 경제학자들이나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한 예측을 봤는데 네. 너무 서로 다른 방향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나 이런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도 지금 사실 혼돈의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믿고 싶은 사람 말 믿는 거예요. 그래. 내가 봤을 때 이 논리가 타당해 하면 그 사람 말 믿는 거야. 그리고 뉴스 나와서 100명이 다 똑같은 말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맞아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리고 그 경제학자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이 경제적 감각, 자 본인만의 주관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을 쌓으시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내놓는 예측을 아예 무시하고 모른 채 살아가는 거는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측들이 있는지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워나간다. 그게 쓸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쓸공 언니도 올해 2024년 머니 트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열정 씨가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진짜. 내가 뭐 이렇게 아니 2023년 예측할 때는 나 진짜 이런 고민 안 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좀 조심스러워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네요. 네. 자, 2023년 예측은 맞는 부분도 있고 뭐 틀린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최소한 이제 2023년 한 해 동안 경제 활동을 하면서 지금이 긴축의 시대구나를 알고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 열정 씨가 소개해주는 머니 트렌드 2024의 내용 이거 역시 이게 절대 진리다. 예언이다. 이런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런 예측이 있구나. 또 이분들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같이 공부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저도 좀 조금은 더 편하게 이 전망과 관련한 책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그 소개할 책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네, 틀린 내용이 조금씩은 있어. 맞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4년의 돈의 흐름에 대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앞에서 이제 23년 매크로 경제의 키워드가 뭐라고 했었죠? 긴축의 시대. 맞아요. 긴축의 시대였죠. 네. 그렇다면 24년의 키워드는 네. 바로 중금리 시대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금리 인하는 없다. 금리 인상도 인하도 없이 쭉 갈 것이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하긴 언론에서 보면 지금 월가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맞아요. 하면서 약간 축제 분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파월 의장님이 좀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게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 보는 전문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해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는 볼 수도 없는 게 그분들의 의견이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그 통화량이 지난 10년 동안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맞아요. 예, 금리 인하가 뭐 금방 쉽진 않다.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지 않는 이유로는 미국의 경제가 워낙 튼튼한데 반해서 인플레이션은 아직은 목표만큼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 요즘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끈끈한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고유가와 또 이제 탈세계화로 인한 비용의 증가 이걸로 목표 물가인 2% 진입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게다가 또 전쟁. 맞아요. 전쟁이 지금 2개나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그쵸? 지역도 계속 위험이 있고 전쟁 위험이 있고. 그러니 뭐 물가가 그렇게 쉽게 잡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가 측면에서는 아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 시장의 성장을 이제 그럭저럭 버티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연준에게는 없다라는 게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중금리의 시대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이런 중금리의 시대에는 경기나 뭐 자산시장 입장에서 2020년대와 같은 V자형 화끈한 회복보다는 뜨뜻미지근하게 완만하게 회복세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2020년대는 V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가만 놔두면 이제 전 세계 몰락하니까 미연준에서 돈을 화끈하게 푼 거 아니니까 그죠? 이런 V자 형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죠. 맞아요. 그죠? 금융위기가 왔다는 건데 제발 2024년에는 V가 안 나타나길 바래요. 맞아요. 오히려 금융위기가 나오면 V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죠. 물론 이제 책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긴축은 끝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을 정복하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이어갈 거고 그 결과 내년 상반기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경기는 찾아온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 참고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뭐 유튜브에서 굉장히 경고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자극적인 제목은 안 달았으면 좋겠어. 놀라잖아 사람들이. 되게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져.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중금리 시대에 대한 설명 이외에도 뭐 탈중국화, 한국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을 것인가와 같은 주제로도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자, 전체 경제 환경은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강한 침체나 위기는 없을 것이고 조금씩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책의 내용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죠? 자산 시장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자산 시장의 흐름이 이제 곧 우리 수중의 돈의 흐름이니까 제일 궁금한 부분이겠죠. 이 책에서는 주식 시장은 순환론 측면에서 24년을 강세장으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코스톨라니의 순환론? 뭐 그래서 강세장이면 우리한테는 좀 반가운 얘기긴 한데, 그렇죠. 그런데 또 책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저자분이
자신의 투자 철학 첫 번째가 모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무책임한 거 아니야? 모른다. 책 내용을 좀 들어보세요. 네. 네, 읽어드릴게요. 네. 주식의 가격은 기업의 미래 이익과 연결되는데 네. 누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까? 제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미지의 영역이 있다. 네. 이제 필자의 투자 철학 1번은 모른다. 그러므로 2번 좋은 기업을 사야 한다. 그리고 3번 싸게 사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시장은 강세장일 것 같은데 네. 확실하지 않으니까 좋은 기업 사고 싸게 사라 라는 결론이죠. 그렇구나. 왜 근데 이게 네. 참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서는 맞는 말이야. 네. 근데 이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시야가 좁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번에 공매도 금지도 사람들이 난리 났어. 아니 공매도 금지 해달라고 했잖아. 네. 그래서 해줬어. 어. 근데 해주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매력이 없으니까 다 떠나. 네. 그러니까 또 코스피가 내려. 이러니까 또 주식 내렸다고 또 뭐라 해. 물어.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국제적인 이벤트들 이렇게 뭐 공매도 금지라는 게 또 나와버리면 그죠. 이게 좋을 줄 알고 그러다가 또 자산이 또 하락하고 가격이 그러니까. 이런 국제적인 것에 좀 흔들리지 않는. 예, 그 다음에 어떤 이슈가 일어났을 때 조금 자세히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공매도라는 개념만 알고 그게 없어지면 어떤 파장이 오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그죠? 좋다더라 뭐 사람들이 이거 좋은 거래 좋은 소식이래 뭐 재료 측면에서 좋대 나쁘대 이것만 듣고 뛰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 좋아.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는 개별 기업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주식시장 예측보다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를 좀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투자를 한번 해봐라 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부동산 시장은 네. 2023년에 특례론 같은 정책으로 인해서 네. 없는 수요를 막 짜낸 결과 시장이 성장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정책이 종료되고 나면 네. 수요도 같이 사라지고 특히 이 중금리 시대에 네. 쉽게 대출을 일으켜서 네. 이 금액 큰 부동산에 투자할 사람이 많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참 이 부동산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교 때 경제 공부를 한다고 신문 네. 스크랩을 했어요. 뭐 지금도 스크랩을 하지만 네. 직접 그 종이신문 스크랩 하시죠? 그죠, 종이신문. 종이신문. 근데 그때 이제 부동산 분야 스크랩 해놓은 거를 봤는데 20년 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부동산 거품 꺼진다. 우리 이제 일본처럼 법을 꺼져서 이제 곧 부동산 시장 몰락한다. 맞아. 그때 막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런 이 예언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랬는데 안 맞았어. 맞아. 잃어버린 30년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20년 전부터 잃어버린 30년이 나왔어. 근데 그 뒤로 급격한 상승을 했지. 완전. 네, 그치. 그래서 그 예언이 실행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맞아요. 그걸 믿고 또 부동산을 사지 못하신 분들. 상대적인 박탈감을 겪지. 또 그러면. 그치. 참 어려워. 뭐가 답인지. 그죠? 맞아요.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강세장 예측의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 이유로는 수요의 감소와 중금리 때문이다. 네. 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 전망, 예측을 말씀드린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작년은 제가 2부까지 막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간략하게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제가 소개해드린 이 예측 결과가 좀 궁금하다. 네. 그 만들어낸 이 논리들이. 네. 그런 분들은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책값이 좀 비싸긴 하는데 그래도 뭐 또 이제 도서관도 또 맞아요. 예,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네. 또 도서관이 얼마나 부지런한 얼리버드들이 많냐면 예, 저도 이제 열정 씨가 이걸 또 다루시니까 네. 한번 빌려볼까 하고 들어가 봤더니 이미 다 대출이야. 아니 대출 대기자가 한 3-4명 있어. 난 5명이었어. 그래요? 그러니까. 예, 참 하여튼 빨리빨리 움직여야 사는 세상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공부했던 책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거 기억나시죠? 네. 여기에 이제 필립 피셔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경제 학술지의 경제 전망을 보면 각각의 전문가들이 서로의 다른 입장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상당수의 경제 예측이 대부분 틀린 것으로 판명난다는 명백한 사실이 참 놀랍다. 있잖아, 2023년 트렌드 틀렸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은 경기 동향 예측보다는 네. 보다 생산적인 목적의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라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네. 소개해드린 오늘 이 전망들도 네. 견고한 사실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 사실이다 생각하고 네. 무리한 투자로 또 연결하는 네. 그런 행동은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공부의 목적으로만 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일기예보도 그렇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맞아. 비가 옵니다 해서 아 그래 난 우산을 가지고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효과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쵸. 안심도 네. 되고 마음도. 그쵸. 그러니까 한 요 정도의 느낌. 일기예보 느낌 정도? 맞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2024년에는 돈의 흐름이 또 어떤 산업과 또 어떤 분야로 흘러 들어가서 새로운 먹거리와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네. 그 트렌드, 키워드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항상 네. 우리 열정 씨가 트렌드 알려주셔서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은 해가 되기를 바라보고요. 네. 예, 우리 쓸공님들도 지난주보다 더 나은 이번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 같이 쓸공합시다.